안녕하세요. 사람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지만 제 인생도 만만치 않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여정이었는데요. 살다 보면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특히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제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믿음과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사이에서 마음 졸이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던 순간도 많았고요. 게다가 때론 옳은 길로 이끄는 게 사랑인지,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게 사랑인지 헷갈리기도 하죠.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저도 부모로서 자식이라는 꽃을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과 인내가 필요한지 절실히 깨달았는데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하지만 그냥 흔하디 흔한 평범이라는 단어만으로 묘사하기엔 저도 꽤나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왔죠. 사실 어릴 때부터 저는 남에게 잘 베풀면서도 단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억울한 일은 절대 못 참는 성격이라 그런지 매사에 호락호락한 적이 없었죠. 가장 크게 떠오르는 일은 초등학교 시절에 반장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집이 넉넉한 건 절대로 아니었지만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타입이라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았거든요. 고맙게도 반장을 뽑으라면 딱 저밖에 없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반장하려면 집에서 뭐 좀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듣기에도 그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건 선생님도 뻔히 다 아시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반장이 되었다고 하면 분명 부모님은 좋아하셨겠지만 안 그래도 힘들게 저를 키워주시는데 차마 촌지를 갖다 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교하면서 아무래도 반장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요. 친한 친구가 그걸 본인 어머니께 안타까워하면서 알렸나 보더라고요. 친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집에 찾아와 저를 몰래 부르시고는 봉투를 쥐어주시면서 이걸 내라고 해주셨어요. 예, 수정아. 아줌마가 주는 걸로 내일 학교 선생님께 갖다 드려라. 아무리 그래도 반장을 포기하는 건 좀 그래. 너 반장 되었다고 말씀드리면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냥 눈 딱 감고 아줌마가 주는 거 받아. 아줌마,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저희 엄마 아빠도 아니고 아줌마께 이런 부탁을 들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포기하면 돼요. 어차피 반장은 나중에 중학교 가서도 할 수 있고 고등학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때 가서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중학교, 고등학교고 초등학교 반장은 지금 하는 거잖아.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포기하는 건 더 쉬워진다. 아줌마는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딸도 너 말고는 반장할 애가 없다고 하던데. 지금 생각해도 아줌마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이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고민 끝에 친구 어머니께 봉투를 받았다가 다시 정중하게 돌려드렸어요. 저랑 친한 친구의 어머니셨던 만큼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마음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힘을 낼 수 있겠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 학교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물질적으로 들릴 수는 없지만 반장이라는 것은 학급에서 봉사를 하는 역할이니까 친구들을 대신해서 한 학기 동안 혼자 교실 청소를 다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구들은 교실이 떠나가라 환호하고 박수를 쳤죠. 담임 선생님도 저보고 기특하다고 하셨지만 사실 속으론 기특이고 뭐고 화가 나셨을 거예요. 몹시 언짢은 표정을 숨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반장직은 유지했고 한 학기 동안 저 혼자 청소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답니다. 초등학생이 그 시절 선생님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에게 당당해지는 법을 배운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잘 따르는 사람이었고
촌지에 환장하던 선생님만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께도 총애받던 학생이었는데요. 공부머리는 꽤 있었다고 자부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야 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히 있었지만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집안 사정이 저의 학업을 허락하질 않았어요. 부모님은 농사일로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으셨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걸 지켜봤잖아요. 제가 학비를 대달라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근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손재주도 좋고 일머리도 빨라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30대 초반 지금의 남편을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했지만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한테 엄청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공장을 다니면서 단순한 일과를 보내다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니까 매일이 이벤트 받는 것 같고 인생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제 손을 잡고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꽃 한 송이 없었지만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적극적이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실은 손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양가 부모님도 모두 저희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덕분에 순조롭게 결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연애를 했더라도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두 집안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성격이 있다 보니까 뭐 하나 억울하게 당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 누가 저를 우습게 보려고 하면 바로 대처했거든요. 이건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결혼 전에는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셨으면서 결혼하고 나니까 좀 막대하려고 하시는 게 느껴지더군요. 너 왜 아침에 늦잠을 자니?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래도 되겠어? 너 네 신랑 출근할 때도 그렇게 늦잠 자는 거야? 아이, 우리 아들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네가 아침부터 그렇게 기운 빠지게 하면 되겠느냐고. 어머님, 저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머님이 어제 밤늦게까지 전 부치느라 고생했다고 늦잠 자도 된다고 허락해 주신 거였잖아요. 어머님 설마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물론 내가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가 며느리로서 시부모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말했어도 알아서 잘 일어났겠지. 지금 네가 나를 탓하는 거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속마음을 말씀해 주시면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제 남편도 늦잠 자도 된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뱃속에서 나온 이 사람도 어머님 말뜻을 몰랐는데 저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분위기가 뜨거웠죠. 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미루지 않았어요. 가끔은 남편이 말리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나서야 할 땐 나서야 어머님과 앞으로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거라고 저보고 입 닫고 살라는 건 불통하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제가 평생 지는 일 없이 살아갔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제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남편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지내던 어느 날 딸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가더라고요. 딸아이는 정말 똑똑하고 예의 바르게 자라줬어요. 저의 자랑이자 삶의 전부였죠. 그래서 저는 딸에게만큼은 제가 경험했던 부족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다는 건 다 배울 수 있게 해줬어요. 딸아이가 미술에 관심을 보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솔직히 말하면 예체능이라는 게 돈이 꽤 드는 거잖아요. 우리 형편에 무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남편과 밤새 의논한 끝에 우리 둘은 딸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딸아이를 미술학원에 보내기 시작했죠. 남편이 실직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요. 제가 밤낮 없이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파출부로도 일하면서 딸이 미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허리가 빠질 것 같고 손목이 끊어질 것 같이 힘들었지만 제 딸이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버틴 거였어요.
딸아이는 우리의 노력을 알았는지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받아 미술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요.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눈시울을 붉힐 정도였다니까요. 딸아이는 합격 결과를 받자마자 저희한테 절을 하면서 이제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랑 남편은 세상을 얻은 기분이 들었죠. 딸아이는 서울로 대학을 합격한 거였는데 기숙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취방을 구해줘야 했습니다. 솔직히 그땐 정말 이 아이가 자취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처음 자취방을 구할 때도 정말 난리가 났었죠. 남편과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학교 근처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월세는 적당한지, 치아는 괜찮은지 꼼꼼히 따지고 또 따졌어요. 그러다 겨우 방 한 칸짜리지만 햇볕 잘 드는 작은 집을 찾아냈어요. 딸도 집을 보더니 만족스러워했죠. 여기면 됐다는 딸의 한마디에 그날 바로 계약서를 썼답니다. 남편과 제가 이사를 도와주러 서울로 올라가 딸 자취방을 구석구석 정리해주고 냉장고를 채워주고 왔죠. 딸이 없는 집에 둘이 있으려니 좀 적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이 새내기라며 설레는 얼굴로 서울로 올라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한 학기 만에 임신한 상태로 남자친구 손을 꼭 잡고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노랗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20대 후반의 디자이너였어요. 벽화마을 그림 그리는 봉사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다고 수줍게 이야기하는데 제 속은 뒤집어질 지경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먼저 돌려보내고 남편이랑 저는 방에서 딸을 앉혀놓고 한참을 설득했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기는 하니? 너 아직 학교 다닌 지 반년도 안 됐어. 근데 20살짜리가 무슨 임신이야. 너 할 줄 아는 게 그림 말고 뭐가 더 있어. 너는 스스로 대단한 어른이 된 것 같겠지만 세상에서 너네 보면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기들이야.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 지우고 싶지 않아요. 저도 남자친구랑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는 직업도 있고 저랑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했거든요. 저희 둘 다 찾아와준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됐으니까 엄마 아빠도 기쁘게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축하는 무슨 축하. 너 같으면 20살짜리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좋아서 박수라도 치겠니? 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네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학교도 못 다닐 거고 네가 생각했던 미래는 다 뒤집어질 거야. 애 키우는 게 쉬운 것 같아? 이미 마음 먹었던 엄마도 너 낳고 힘들었어. 엄마, 저도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 지을 수 없어요. 엄마랑 아빠한테 사랑받고 자란 만큼 저한테 와준 아기 내칠 수 없단 말이에요.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지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알아서 잘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딸아이는 이미 굳건하게 다짐하고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도 한숨만 쉬면서 눈을 질끈 감았죠.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밤새도록 딸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며 얘기했어요.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고도 하고 애를 떼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도 해봤지만 딸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더 이상 지원은 못 해주겠다고 했어요.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라며 강하게 말했죠. 그런데 딸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멋대로 결정한 만큼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겠다며 자기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했어요. 저희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회유를 해봤지만 딸은 이미 스스로 엄마이자 아내가 될 준비를 마친 듯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 팔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죠. 저희의 체념 섞인 허락이 떨어지니까 딸이 눈물로 고맙다고 하더군요. 미안한 마음이 큰지 꼭 잘 사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에 남편도 저도 결국 마음을 조금은 풀게 됐고요. 이왕 결혼하기로 했으니
저는 딸이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웨딩드레스라도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서둘렀어요. 그런데 예비 사돈 쪽에서 식을 올리는 걸 반대하는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속상했지만 딸이 우선 예비 시댁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그 말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 같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딸에게 멋진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지만 결국 딸의 뜻을 존중하기로 한 거죠. 저희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라도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게 딸은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저희는 그 길의 끝에서 언제든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예비 사위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모시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넉살 좋게 웃길래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나이가 있으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그 긍정적이고 밝은 태도에 저도 남편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던 거죠. 특히 예비 사위가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냐며 진심으로 사과하던 모습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귀한 딸 데려가면서 죄송하다고 반드시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드리겠다는 말에 안심할 수 있었죠. 저희한테 잘하려고 자주 찾아오면서 딸에게 다정하게 구는 모습도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 부부는 둘 다 처음부터 쌀쌀맞았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 오는 건데 같이 살아서 집안일도 배우고 어른들께 예의도 배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아유 그러다 버릇 없어지고 힘들어진다니까요. 같이 살면 배우는 게 많잖아요.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저희 아이도 성인인데 자기 공간에서 자기 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임신해서 몸이 편하지 않을 텐데 아무리 사돈댁에서 잘해주신다고 해도 처음 결혼하고 시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에휴, 그래도 신혼 초에 어른들 곁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앞으로 무탈하고 길게 잘 살아가려면 초반에 잘 시작한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계속 합가를 원하시는 게 혹시 지원이 어려우셔서 그러시는 거라면 저희 쪽에서 신혼집 마련할 테니 애들이 분가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신혼인 만큼 둘만의 시간과 공간이 절실할 거예요. 예비 사돈 부부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말은 안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남편과 눈빛으로 합의를 봤어요. 딸이 미술 공부하러 유학 간다고 할까봐 모아뒀던 통장이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딸 명의의 작은 집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집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하니 예비 안사돈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여전히 떨떠름해 보였지만 저희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 반대는 못해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딸과의 연락이 점차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싶었는데 점점 안부를 묻기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야 겨우 잘 지내고 있다는 짧은 답장이 오고 그마저도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인데도 연락이 뜸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유, 자네 잘 지내고 있나? 요즘 우리 딸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목소리도 못 들어본 지 오래됐거든. 어디 안 좋아서 그런 걸까봐 걱정이 되어가지고 내가 요즘 통 잠을 못 자고 있네. 장모님, 요즘 대교여행 다니느라 좀 바빴어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요즘 임산부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와이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바쁘네요. 와이프가 재밌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연락에 신경을 못 쓰나 봐요. 아휴, 그렇다면 좀 마음도 놓이고 다행이긴 하네. 재밌는 곳 많이 데려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면 참 좋겠어. 어쨌든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친구들 놀러 다닐 때 그러지 못할 테니까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거든. 잠깐 내가 우리 딸 목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어? 사위는 조금 뜸을 들이더니 전화를 딸에게 넘겼어요. 딸이 전화를 받긴 했는데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고 대화가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냥 잘 지내고 걱정 말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제가 목소리 들으니까 좀 안심된다고, 혹시 몸이 어디 불편한 곳은 없냐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는데도 괜찮으니까 됐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는 금방 끊겼어요. 저는 속상해서 혼자 한숨만 쉬었죠. 사위한테 물어보니 딸이 임신하고 나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예민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임신했을 때가 예민하긴 했거든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신경이 곤두서고 남편이 사소한 걸 물어보는 것도 짜증스러웠죠. 한 번은 남편이 저녁 메뉴를 뭐로 하겠냐고 물었는데 그걸로 한바탕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혼자서 못 정하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땐 정말 모든 게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졌어요. 딸도 지금 그런 상황일 거라 생각하니 조금 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딸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나니까 더욱 딸네 집에 찾아가서 직접 챙겨주고 싶었지만 요즘은 사위가 장인 장모 오가는 걸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공평해야 한다면서 저희가 가면 사돈도 와야 한다고 했대요. 저희 딸이 시집살이 하는 걸 원치 않으니 억지로라도 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속은 타들어가는데 부모로서 딸의 새로운 가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견디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저는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딸이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 당연히 친정에 오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명절까지 시간이 남았는데도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 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미리 떠올려가며 재료를 사러 갔고 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꽃을 피웠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그렇게나 기다려지냐면서 너털웃음을 짓더라고요. 또 딸이 새로 생긴 가정에 필요한 물건은 없을지 생각하다가 남편이 명절 선물로 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해서 작은 가전제품도 챙겨뒀어요. 딸을 위해 한상 가득 차려줄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아침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기다리셨던 거 아는데 죄송해요. 다음번에 갈 테니까 아빠랑 두 분이서 즐겁게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몸이 안 좋다니 무슨 일이야? 병원은 가봤니? 엄마가 지금 갈 테니까 어디 아픈지 말해봐. 죽 좀 써다 줄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꼭 네가 안 오고 우리가 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 엄마, 이제 저도 성인이고 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참견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너무 캐물으니까 숨이 막힌다니까요. 사람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딸은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딸의 말투에 전화를 다시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도 저한테는 어린 딸인데 딸은 이미 어른이고 자신의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겠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사위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요즘 만삭이라 많이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안정을 취하라고 해서 이번 명절에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했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사위의 사과에. 저는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딸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도 사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살피면서 챙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평소에 딸이랑 같이 태교 여행도 다닌다고 했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권유도 잘 따르고 있다고 하니 딸이 제 눈앞에 없더라도 곁에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죠. 사위가 제게 딸의 상태를 바로바로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믿음직스러웠고요. 그 순간만큼은 딸이 잘 지낼 거라는 믿음이 조금은 생겼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딸의 몸과 마음이 진정되면 바로 연락해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상황을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도 태도를 바꿔야겠어. 당신이 그렇게 애 걱정하면서 매달리니까 얘가 임신했을 때도 죄송한 줄 모르고 고집 부린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제는 얘도 어른이 됐으니까 고민하고 결정할 일은 스스로 하게 놔도
책임도 스스로 질 줄 알아야지. 당신 말이 맞기는 해. 우리 애도 이제는 한 가정의 엄마가 되려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걱정만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쉽게 놓이지는 않는 게 솔직한 심정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좀 마음을 다잡아야 한단 말이야. 아니 물론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될 수는 없겠지. 나도 밤마다 우리 애가 생각나니까. 하지만 20살이어도 어른이니까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지켜만 보는 게 좋겠어. 계속 참견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고. 지금은 사위도 옆에서 잘 챙기고 있다니까 믿고 한번 기다려 보자고.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도 딸의 가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따라 당분간 딸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딸이 결혼까지 했는데 제 안에서 캥거루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딸의 행복을 멀리서 응원하는 걸로 제 마음을 정리했답니다. 남편과 저는 참견하려는 마음을 떨쳐내려고 일부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저녁에는 둘이 함께 좋아하던 영화를 보면서 한참 웃어보려고 노력했죠. 주말에는 시장에 가서 평소에 하지 않던 요리까지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일부러 딸과 사위 생각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딸의 얼굴과 소식 없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출산 시기가 분명 다가오고 있을 텐데도 딸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었으니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임신했을 때는 친정엄마에게 의지하고 조언을 구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딸한테도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똑같은 안내 음성이 흘러나오더군요. 순간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분명 사위는 그동안 딸 대신에 장인 장모 걱정하지 말라며 틈틈이 연락을 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제가 딸에게 해줬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여 나와보라고 얼굴 한 번만 보자고 애원했죠. 하지만 문이 열릴 생각은 없었고 엉뚱한 옆집 사람이 나와서 저를 살피더라고요. 어머, 여기 살았던 부부랑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 집 부부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갔는데 모르셨어요? 이제 그 집 비었어요. 아무도 안 살고 있어서 세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에 제 딸이랑 사위가 살고 있었는데 죽다니요. 그런 일은 전혀 들은 적이 없고 제가 모를 일도 없잖아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에? 여기 소문이 파다했는데요. 남자 쪽 부모님이 몇 주 전에 와서 직접 얘기하고 가셨어요. 우리한테도 짧게 살았지만 이웃으로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그게 거짓말일 리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모르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 딸이 죽었다는 걸 남의 입을 통해 듣는 게 말이 되나요? 더 황당한 건 남자 쪽 부모, 그러니까 사돈부부가 저희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이웃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갔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혹시 사돈부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게 있느냐고 물었죠. 옆집 사람은 자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 사람들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돈부부가 이 집에 사람 기척이 없더라도 이상하게 여겨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어요. 이제 이 집을 월세로 내놓으려고 한다면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히 안내 부탁드린다고 신신당부를 덧붙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옆집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이미 다 치렀고 젊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간 거라 슬픈 분위기 속에서 직계만 모여 보내줬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믿기지 않는 말들이 쏟아지는데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와중에 옆집 사람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기가 막힌 정신을 겨우 붙들고 사돈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보다 경악스러운 광경이 제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사돈댁 마당에서 차가운 물로 손빨래를 하고 있는 딸이 보였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만삭의 임산부가 주저앉아 손빨래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충격적인 것은 배가 꺼져 있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도저히 가늠할 수조차 없었고 그저 다가가 딸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제가 성큼성큼 다급하게 다가가니까 딸은 고개를 들었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배는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애는 어떻게 된 거냐고 모든 궁금증을 캐물었어요. 그리고 왜 만삭의 임산부여야 할 딸이 동네에서는 죽었다는 소문이 돌고 시댁에서 빨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토해냈죠. 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딸은 고개를 숙였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 물었더니 그제야 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알고 보니 이 사위놈은 딸과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전적이 있었던 겁니다. 딸도 전혀 모르고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위놈이 전 아내랑 이혼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 여자 모두에게 숨기고 만나다가 제 딸이 임신하고 나서야 전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이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전 아내가 직접 찾아와서 따져 물으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 아내도 이혼할 때는 불륜이 원인인 줄 몰랐다가 금방 재혼했다는 소식에 어이가 없어서 알아보니 자신의 혼인 기간과 새로운 아내인 제 딸의 임신 개월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딸은 전 아내의 공격적인 대응과 충격적인 사위놈의 실체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서 결국 애를 잃게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우는데 제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 와중에 사위놈은 우리 딸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더 뻔뻔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떡할 건데? 너 나랑 결혼까지 했는데 뭐 얼마 살지도 않고 이혼하겠다고 하려고?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좋아하실까?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네가 설득해서 한 결혼이면 너도 좀 참을 줄 알아야지. 마냥 행복하기만 할 줄 알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아무리 인생사 세옹지 말하지만 이런 걸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이혼하고 싶어. 애초에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나는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거라고. 너 아직 눈치가 없나 본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너도 불륜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너는 몰랐다고 하겠지만 증거 있어? 내가 그냥 우리 둘 다 알고 만났다고 하면 넌 끝장이라고. 이미 혼전 임신으로 친정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말로 2번 대못 받기 싫으면 입 다물어. 사위놈은 제 딸에게 거의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한 수준이었습니다. 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위놈과 사돈댁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부모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또 한 번 마음고생하게 될까봐 최대한 숨기고 싶었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딸을 붙잡고 울분을 터뜨렸어요. 제가 왜 그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냐고,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우리한테 말했으면 같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몸까지 상하지 않았겠어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라면 출산하고 나서 몸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유산했을 때도 산모의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은 똑같다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 둘 곳 없이 자신의 경솔했던 선택을 책임져 보겠다고 혼자 견디려고 했던 딸이 애달팠어요. 딸은 제 말을 들으면서 그제야 제 품에 안겨서 마음 놓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딸을 꼭 끌어안고 거의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꿈을 키워야 할 딸이 이런 일을 겪고 남의 집에서 식모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딸을 이 상황에서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마당에서 큰 소리가 계속해서 나니까 드디어 안쪽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한량처럼 낮잠을 자던 사위가 느릿느릿 걸어 나오더라고요. 잠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얼굴에 머리카락은 떡져서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침 자국까지 선명했어요. 게다가 몸을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던지요. 마치 자신이 무슨 황제라도 된 듯 느릿하게 걸어 나와 상황 파악도 못하고 하품을 크게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굴면 어떡하냐고 투덜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꼴사나운지 저는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어요. 뒤이어 사돈 부부도 웬 큰 소리냐며 짜증 섞인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안사돈은 눈을 흘기며 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었고 바깥사돈은 옆에서 입을 삐죽이며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얼마나 한심한 인생들이면 이 대낮에 며느리한테 일 다 시키고 낮잠 자느라 정신을 못 차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에서 깰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사자후를 터뜨렸어요. 제가 있는지 몰랐던 사위는 저를 보고 기함을 지르고 망했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니네가 사람 새끼들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태어날 수 있어? 눈 똑바로 못 떠? 이런 파렴치한 집구석이 다 있을 줄은 몰랐네. 니까 것들이 함부로 험하게 살아놓고 남의 집 귀한 딸이 협박질해가며 이용하려 들어? 장모님,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아니, 진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마누라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우리 딸 입막음 시켜놓고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애초에 사기 결혼한 거 아니야. 뜰린 입이라고 변명만 늘어놓는 꼴을 보니까 역겹기 짝이 없네. 반드시 니까 것들이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잠수 타고 도망간다고 나랑 내 딸이 영영 연락을 안 하고 살 줄 알았나? 내 딸 세뇌시키면 평생 부모 자식 간의 연이 끊긴다고 생각했었냐고. 장모님, 그건 진짜 오해세요. 제가 일부러 잠수를 탄 게 아니고 그동안 일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제발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가 잘 풀리기만을 바랐던 건데 제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일이 많아서 잠수를 탔다고? 그럼 내 딸은 일이 없어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었던 거냐? 도망치는 건 둘째치고 네가 한 정신적인 지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사랑한다면서 협박하고 억누른 게 네가 말하는 사랑이냐고? 사돈 부부는 깜짝 놀라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한테 조금만 진정해 보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이 한심한 작자들 앞에 제 딸이 머무르는 1분 1초가 아까워서 바로 데리고 나왔어요. 사위놈과 사돈 부부는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서 맨발로 쫓아나왔는데 따라오면 이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찌질하게 바로 등을 돌리더군요. 저는 그날 바로 딸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에게 딸이 겪은 모든 일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사위와 그 집안의 행태를 상세히 털어놓았죠.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면서 혼인 취소 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진행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의 휴대폰을 보니까 이 사위놈이 신보는 못 되먹었는데 머리는 한참 모자랐던 게 뭐냐면요. 우리 딸을 가스라이팅 하겠답시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 여러 번 협박성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그 내용은 자기가 입만 한번 놀려주면 우리 딸도 상간녀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잘 보이고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위놈이 협박질을 했던 게 오히려 딸로서는 결백하고 오히려 속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딸은 사위놈과 사돈 부부의 소나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더 이상 저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릴 필요 없어. 네가 겪은 모든 고통 내가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네가 어른이라는 걸 당연히 알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두가 어른이어도 힘든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털어놓고 의지하기도 하는 거야. 혼자 다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엄마, 제가 너무 죄송해요. 혼자 해결해보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엄마 아빠한테 털어놨어야 했는데 그땐 겁도 나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뭐든 다 의논할게요. 저 다시는 엄마 아빠 속썩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직 성숙해지려면 멀었나 봐요. 그래,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네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앞으로를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거야.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무슨 일이든 털어놓고 같이 해결해 나가면 돼. 지금이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렇게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딸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남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남편은 딸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날은 아주 오랜만에 다시 세 가족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날이었다고 생각해요. 한편 사위놈과 사돈 부부는 저희가 보낸 소장을 받고 나서 뒤집어졌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애원하듯이 연락이 왔어요. 사돈, 그래도 한번 연을 맺었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사과도 드리고 앞으로는 잘해볼 테니까 그냥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아이까지 잃었는데 핍박해놓고 어디 나한테 투는 똑바로 뜨고 같이 살자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뭘 하든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네들 소문내고 떳떳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다 잘못했으니까 소송만이라도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가족이 이런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이미 전 며느리한테도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 잘못 키워서 남의 집 귀한 딸들 울리고 다니면 그 죗값을 똑바로 치르셔야죠. 아니면 아들내미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드시던가요. 왜요? 못하겠으면 대신해드려요. 각서라도 쓰시면 제가 대신 사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저의 서슬퍼런 말에 결국 사위놈과 사돈 부부 모두 입을 다물고 말더군요. 그 후로는 저희를 귀찮게 하거나 찝적대는 일은 없었어요. 딸과 저희 부부는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악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제 딸이더는 그 잡것들과 얽혀 고통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도 성립되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전 사돈 부부가 딸 명의로 해둔 집을 팔아 그 돈을 손에 넣으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사돈들이 스스로 일을 망쳤더라고요. 괜히 그 집에서 살던 부부가 죽어서 빈집이 됐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집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나빠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집을 사려고 하지 않으니 자기들 계획이 틀어진 거죠. 소리 소문 없이 이웃들 눈치 안 보고 자기네 아들 부부를 빼오면서도 집주인 행세하고 싶어서 수작 부린 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던 꼴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부동산에 가서 이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렸고 실제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명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알게 되자 그 집은 월세로 잘 나갈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월세 수익을 딸에게 주기로 약속했죠. 혼전 임신으로 휴학했던 건데 복학하기에는 딸이 기죽을까봐 그림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딸은 오히려 여태까지 이만큼 지원해 주셨으면 된다고
앞으로는 엄마 아빠 호강하시는 데 쓰라고 거절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대견하고 뭉클하던지요. 우리 딸이 이제야 비로소 자기 삶을 되찾고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놓인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부모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항상 의지하라고 당부했죠.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 딸은 친정에 돌아와서 저와 남편의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야위었던 얼굴이 다시 볼살이 붙어 건강해 보이고 다시 환하게 웃기도 하죠. 마음과 몸을 다시 추스르면서 딸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지나간 슬픔을 동력 삼아 붓을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겪었던 아픔을 색깔로 표현하고 승화시키면서 딸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바로 그림책 작가가 되는 거였죠. 때로는 밝고 희망찬 색채로, 때로는 과거의 아픔을 담은 어두운 톤으로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딸이 무기력해질까봐 걱정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딸은 열심히 작품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고아원에도 봉사활동을 다녔는데요. 딸은 뱃속에 있다가 떠나보낸 아기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딸이 일부러 아기를 떠나보낸 건 아니었지만 엄마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마음의 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는 고아원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딸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간식 시간이 되면 직접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먹고 싶다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챙겨주더라고요. 딸이 직접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어요. 어떤 아이가 속상한 일이 있다며 울면 딸은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들어주면서 꼭 안아주기도 했죠. 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묻어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 고아원 관계자분들까지 감동을 받을 정도였어요. 제 눈에는 아직 어려 보이기만 하던 딸이 스스로 엄마가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다는 게 아이들 대하는 모습에서 선명하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딸이 정을 주고 있는 고아원 아이들이 제 손주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요즘도 봉사를 다니며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얼마 전에 월세를 주고 있는 집 때문에 부동산에 갔더니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는데요. 전 사위와 전 사돈 부부가 또 어디선가 결혼 사기를 치려다가 이번에 또 상대방 부모들한테 들켜서 쥐어 터졌다더군요. 전 사위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아내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당해서 돈 구하느라 정신없이 구걸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가 자업자득으로 만든 쪽박을 메꾸기 위해 또 남의 집 귀한 딸 눈에 눈물 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기가 찼습니다. 심지어 이거 가족 단위로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게 더 악질 아닌가요? 우습고 한심하고 더러워서 이제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하도 여기저기 얼굴을 들이미는 통에 소문이 안 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끔찍한 기억을 회상하면서 사연을 쓰기로 마음먹었냐면요. 최근에 딸이 우리 부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더라고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그림책이었는데 그 안에는 부모의 바다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네, 바로 딸이 저희 부부에게 바치는 그림책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남편도 책을 읽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딸을 꼭 끌어안아 주었죠. 이 세상에서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 엄마 아빠에게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항상 기억해줘야 하는 거 알지? 엄마 아빠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딸이라서 너무 고마워. 무사히 돌아와 준 걸로 충분하다. 제가 임신했을 때 아이를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엄마 아빠한테 크나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운 좋게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처럼 찾아와준 아기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던 거죠.
그만큼 지금도 감사해요.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됐다. 아직 젊은데 이제라도 네가 깨닫고 제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걸로 됐어. 앞으로는 우리한테 숨기지 말고 네 속마음을 털어놔라. 부모가 왜 있는 건데? 네가 힘들 때 도와주라고 있는 거 아니겠냐? 충분히 반성했으니까 오늘 이후로는 이 얘기는 안 해도 된다. 정말 고마워요, 아빠.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서 무슨 일이든 끌어안지 않고 있을게요. 저도 더 성숙한 딸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온전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답니다. 가족끼리 더 이해하고 의지하기로 다짐한 거예요. 사실 이 사연을 쓰고 보내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분들은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알거든요. 제 입으로 저의 딸의 어리석은 행동을 알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들, 딸 키우시고 아직 시집장가 안 보내신 분들에게 저 같은 실수가 없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썼습니다. 저희 가정은 다행히 서로의 곁으로 잘 돌아왔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 일을 계기로 삼아서 더 똘똘 뭉치게 되었지만 사실 살면서 굳이 겪지 않을 수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은 일이었거든요. 때로 부모로서 자식들이 고르는 선택지가 마냥 응원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돌아올 곳은 부모 곁이라는 걸 꼭 알려줘야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자식을 키우며 크고 작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길 바라요. 누구나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가족으로서 더 단단해지는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할게요.